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님이신가요? 3학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고3? 고3? 고등학교 2학년이요. 2학년? 2학년도 있네요. 1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 있으세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있어요? 초등학교 계신가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예.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2024 입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이고요. 이거와 같은 틀이 가는 게 현재 고3과 지금 중3까지는 사실은 같은 틀의 입시로 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부형이 오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입시가 한번 바뀝니다. 그렇죠? 그것이 2028 입시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2월 달에 정부가 대입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EBS에서 진로 진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EBS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 선생님들은 과목당 거의 한 30분씩 계세요. 그런데 입시를 설명하는 진로 진학 담당 EBS 선생님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1타가 바로 저입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EBS 1타 강사의 입시 설명회를 직강으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타 강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강원 방송에서 오늘 저를 불러서 또 이 춘천에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좀 설명회를 좀 잘 해드려라 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직강을 잘 들으시고 이제 9월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6장의 원서를 써야 될까, 그 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먼저 2024 입시 전형의 일정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남아있는 동안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원서를 작성해야 될까, 이 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킬러 문장을 없애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킬러 문장은 무엇이고, 킬러 문장이 뺀다면 올해의 수능은 어떻게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이제 9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네 가지 꼭지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올해 입시의 특징이죠.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총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4,828명 정도가 줄었다.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줄은 인원을 좀 확인해 봤더니 정시 모집도 줄었고 한 4,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약 2,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교과 전형도 줄었어요. 그럼 다 줄었으면 도대체 늘은 건 뭐지?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늘은 건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로 가시는 학생들,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이런 실기 전형이죠. 실기 전형은 수시 모집이 오히려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능 반영이죠. 수능을 반영할 때 자연계에서는, 수학에서는 미적기하,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탐을 지정한 대학들, 이 대학이 올해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한이 철폐가 되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뭐 선택에 대해서 말하자면 확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탐을 선택해도 자연계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올해까지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자연계 학생들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에서는 미적기하,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어느 대학들인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의 반영 항목이 대폭 축소됐다. 그게 올해 첫 번째죠.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 중 가장 큰 것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는 것과 학생부에서 반영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현재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서류평가를 하는데 남아있는 것은 교과 세트, 그리고 창체죠.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진로활동이 있고요. 종합의견, 이 세 가지만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대학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생활기록부,
점수만 가지고 대학은 서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내신의 영향력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생활교육부에서는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입시가 올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전국적으로 보면 좀 늘은 이런 부분이 올해 입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할 때 원서 접수 일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서는 이제 9월 1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 날 끝나게 되는데 대학마다 원서 접수의 마감 시간이 다른 거죠. 가장 먼저 마감을 하는 학교는 서울의 고려대가 13일 날 17시,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같은 날 18시에 경희대, 공주고대, 서울대가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14일 날 또 마감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많은 대학들은 15일 날 마감을 합니다. 근데 마감을 하는 마감 시간이 또 다른 거죠. 17시에 마감하는 학교, 18시에 마감하는 학교. 경우에 따라서는 24시에 마감하는 경동대, 신한대, 한라대 같은 대학들은 24시에 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이 지나면 학생은 더 이상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도 잘 보셔야 되고요. 마감하기 전에 대학은 마지막 경쟁률을 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시나 18시에 마감하는 대학들은 한 15시 정도에, 3시 정도에 마지막 경쟁률을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쟁률에서 약간 미달이 됐던 학과가 그 한 3시간 뒤에 마감이 되고 나면 오히려 넘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언제 마감일까? 이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마감 시간을 또 놓치는 아이가 간혹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18시에 마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 봤더니 17시에 마감을 한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장 추천이죠. 학교장 추천 부분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는 추천이냐, 수능 최저가 없는 추천이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면 학생이 뭐 수능에 영향력 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수능 최저가 있다면 적어도 9월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학교장 추천은 교과 전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추천 인원이 제한된 것이 있고 추천 인원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추천 인원이 제한된 것은 예를 들어 경희대가 5%라 그러면 3학년 인원의 5%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5명이 되는 거죠. 그럼 학교가 선발을 하겠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자기 학교의 규정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선발 인원에 들어야 본인이 추천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천 인원이 무제한, 제한이 없는 것은 학교에 본인이 거기에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지만 학교는 추천자 명부를 만들어서 대학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자 명부에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야 그 추천이 된 것이지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고 학생이 학교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원서를 쓰면 그것은 추천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부분과 추천 인원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이제 추천 전형이 별로 없는데 일부 대학만 추천 인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카톨릭 대학처럼 이렇게 의대나 약대, 간호학과 이런 부분에서는 또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학교가 이제 2학기 개학을 하면 8월 달에 거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확정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고사를 언제 보느냐. 이것도 우리가 원서 쓰기 전에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보시는 대학들은 수능 이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학생이 수능 점수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렇게 확정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뭐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덜 나올 것 같기도 불안한 학생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좀 잘 나올 수도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시험을 보는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면 시험 보러 안 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요.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는 대학은 가서 면접을 봤는데 학생이 수능이 잘 나왔어요. 그래도 불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면접에서 그냥 합격이 되면 수능이 잘 나와도
수시에 합격이 되면 정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실제 수능이 현재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학생들은 또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시험을 보는 그런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본 다음에 수능 점수하고 내가 지원한 대학을 비교해서 수능이 월등히 잘 나왔다면 면접을 결시를 하는 거죠. 면접 결시를 하고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일단 9월 모평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면서 수능 점수가 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하는 부분이라면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 논술 시험을 수능 이후에 보는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전형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수시 모집의 경우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원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3일간 원서를 쓰는데 아까 처음에 보신 바와 같이 지원 대학에 따라서 원서 마감일과 원서 마감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어느 대학,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며칠 날 몇 시에 마감되는지를 좀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형 기간은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는 대학인지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는 대학인지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학생이 수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쩌면 수능 전에 무슨 논술이나 이런 면접이 있다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수능 준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수능이 꾸준히 잘 나오는 아이라면 차라리 수능 이후에 대학별 보사를 보는 그런 대학에 응시를 한다면 수능에 집중하고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이런 논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시험을 보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끝나는 거죠. 12월 15일 날 수시는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그다음에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12월 18일부터 21일 이때가 이제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예치금이라 그래서 한 20여만 원,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예치하는 것, 그것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대학이 예치금을 받지 않고 그냥 문서만 등록하면 등록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대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일단 6장의 원서를 쓸 때 6개의 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개 장이 다 붙을 수도 있죠. 물론 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 붙는다면 내가 1순위가 어느 대학에 지원을 등록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정해놓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록 기간 18일부터 21일 요 사이에 여러 개의 대학을 붙었다면 붙은 대학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왔다고 수시가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개 붙은 학생이 한 군데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아이들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이 미등록 충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미등록 충원 언제까지죠? 12월 28일 18시 저녁 6시가 미등록 충원의 마감일이다. 학생이 수시에 원서를 썼다면 12월 28일 18시까지는 아직 떨어진 게 아닌 거죠. 그때 연락이 오면 그 학생은 붙은 겁니다. 붙으면 수시에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수시 6장 원서를 써서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날 28일 날 18시에 핸드폰이 울려. 붙은 거죠. 그럼 굉장히 기쁘겠죠. 그죠? 6장 써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체크를 하시고 아무튼 28일 마지막 날까지 해서 한 장이라도 붙으면 그 학생은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시에 다 떨어졌다면 정시의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올해 정시 원서는 올해는 1월 달입니다. 1월 3일부터 1월 6일 요 사이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정시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지만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씁니다.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한 장씩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이고요. 그다음에 등록은 마찬가지로 2월 7일부터 13일 요 사이에 역시 한 군데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는 6장을 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죠. 정시는 3장을 쓰는데 또 3개가 다 붙을 수도 있고 3개 중에 뭐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하지만 등록은 등록 기간 내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개 붙은 아이가 한 군데만 등록하기 때문에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미등록 충원 날짜 보세요. 2월 20일 18시죠. 2월 20일 18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시에 원서를 썼다면 2월 20일 18시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연락이 오면 그 학생은 합격을 한 거죠. 정시에 합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연락이 안 오면 뭐죠? 떨어진 거죠. 수시도 떨어졌는데 그리고 원서를 썼는데 정시 2월 20일 날 18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정시도 떨어진 거죠. 자,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지고 그럼 뭐 해야 되죠? 재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재수하기 전에 입시는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모집은 2월 22일부터 들어갑니다. 수시에 합격을 한 학생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정시는 합격을 하고 등록하면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 정시 다 떨어졌으면 추가 모집에 지원 자격이 있다. 추가 모집은 2월 22일부터 가는데요. 요건 대학별로 갑니다. 대학별로 가고 2월 22일이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요. 뒤죠. 그래서 아마 담임선생님이 연락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재수하기 전에 추가 모집 원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연락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입시는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죠. 추가 모집은 떨어진 아이들끼리만 원서를 쓸 수 있다. 올해 2023년 올해 2월 20일 기준으로 164개 대학에서 무려 18,500여 명의 추가 모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대학을 보면 추가 모집 대학이 뭐 이상한 대학이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대학들도 추가 모집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뭐 동국대 서울 캠퍼스 38명, 성신여대 25명, 인천 인하대 53명, 서울 한양대 29명, 그리고 홍익대 85명. 가로하는 캠퍼스고요. 앞에 있는 것이 본 대학입니다. 이렇게 많은 추가 모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학생이 등록하지 않으면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킵니다. 충원 합격을 시키죠. 그래서 충원 합격으로 뽑아놨더니 먼저 붙은 애가 다른 대학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떨어진 애 중에서 다시 합격자를 했더니 걔가 또 도망간 거예요.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이러다가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떨어진 아이들끼리만 원서를 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이지만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그럼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이 164개 대학에 다 쓸래요.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다 쓰면 원서료가 꽤 들어요. 164장 쓰려면 얼마 들까요? 대략 한 5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쓸 문제는 아니고요. 자신의 성적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된다.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3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원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능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일단 수능은 EBS 교재에서 한 50% 정도가 나옵니다. EBS 교재가 연계되어 있는 것은 2권입니다. 수능 완성, 수능 특강 2권이죠. 이 2권의 교재가 수능과 연계되어 있는데 과목마다 2권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수능은 아니에요. 어려운 수능이죠. 학생 입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킬러 문장 부분을 보면 특히 이제 수학 부분에서 21번 문항, 29번 문항, 30번 문항 이 3개의 문항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고난도 문항. 그것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걸러야 되는 거예요. 학생을 상대평가로. 문제가 쉽든 문제가 어렵든 1등급은 4%인 거예요. 1등급은 4%이고 문제가 쉬우면 쉬운 대로 표준 점수를 만들어서 줄을 세운 다음에 100분위를 끊는 거죠. 이게 이제 수능의 원리입니다. 수능의 원리이기 때문에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와서 수능 응시위원들이 다 100점을 맞았다.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다 100점을 맞았다. 그럼 이 수능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줄을 세워서 끊어야 되는데 전부 다 100%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어려운 문항을 3문항 정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 정도 어려운 문항을 주고 또 좀 쉬운 문항을 주고 해서 학생을 변별 있게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것이 여지껏의 수능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문항, 이 3문항은 빼라. 이런 걸 넣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점자가 너무 많아. 1등급은 4%가 나와야 되는데 만점자가 한 10%가 나왔어. 그럼 1등급 10%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수해서 하나 틀린 아이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수능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킬러 문장을 없애게 되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중난도의 문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요지인 거죠. 그래서 9월 모평을 보게 될 텐데요. 9월 모평을 보면 이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수능을 쉽게 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나오겠죠. 이번 수능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온다는 것은 킬러 문항을 없애겠죠. 킬러 문항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겠죠. 그 대신 고난도나 중난도 정도 되는 문항은 올해 수능에서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9월 모평을 보면 아마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좀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항이 없어지면서 중난도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이제 실수를 하면 갑자기 한 문제 틀렸는데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모평을 보면서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이죠, 선택.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3월, 4월,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 모의고사에서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고3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이 이제 선택 과목이고 탐구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식의 시험이다. 그런데 수능 시험에는 원점수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죠. 원점수는 학생이 직접 시험을 봐서 취득한 점수인데 그 원점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혹시 여기 이제 아버님 어머니 중에 예전에 원점수를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다 똑같은 과목을 본 거예요. 국수, 영, 탐을 다 똑같은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원점수 가지고 400점 만점에 몇 점, 그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자연계 학생이 탐구에서 어떤 애는 생명과학 1을 보고 어떤 애는 화학 2를 봤어요. 그러면 원점수만 갖고 사용하면 누가 더 잘 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표준화시키는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국어나 수학은 평균을 100에 맞추는 거예요. 평균을 100에 맞춰서 이제 Z 점수라는 걸 구해서 산출하는 그런 점수가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막 어려워져서 난도가 높아지면 다 맞았을 때 표준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고 수능 문제가 쉬워져서 만점이 많아지면 표준 점수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만 갖고는 사실은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요. 이 100분위 점수를 보면 좀 이해는 될 거예요. 100분위 점수는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100이면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100%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몇 등이죠? 1등이죠. 그렇죠? 100분위가 0이면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0%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몇 등이죠? 꼴등이죠. 예. 그래서 그 점수를 보면 어느 정도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의 원서를 쓸 때도 9월 모평, 마지막 모평이에요. 9월 모평을 본 다음에 가처점을 점수를 가지고 100분위 점수를 산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국에서 100분위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 원서는 6장을 쓰는데 6번째 마지막 대학을 내가 어디에 쓸 거냐. 이거는 정시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좋은 대학을 수시에 쓰는 것이거든요. 수시에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는데 정시에 붙을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게 원서를 쓰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아이는 없죠. 수시 6장의 원서를 썼는데 6개 다 붙었다. 원서를 잘 쓴 걸까요? 못 쓴 걸까요? 원서를 못 쓴 거죠. 그죠? 다 붙었다는 건 점수를 다 꺾은 거예요. 꺾어서 붙을 수 있는 데 썼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 쓴 건 아니죠. 진짜 잘 쓴 건 뭐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시에 한 장이 딱 붙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잘 쓴 거죠. 그게 내 성적의 최고의 대학을 쓴 거죠. 그게. 근데 그건 사실 불안하긴 합니다. 한 장 그렇게 쓰는 거 그런 이치죠.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수학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은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선택 과목이 25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학생이 화작과 언매 중에서 뭘 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국어에서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학교에서 일단 과목을 배워보시고 학교에서 저 두 과목 중에 내가 수업을 했더니 어떤 과목이 더 점수가 잘 나오더라. 어떤 과목이 더 자신 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수학은 수, 일, 리가 공통 과목이고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연계 학생들은 올해까지는 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또 지방에 있는 의대, 의학계열 계통, 의대, 약대, 치대 이런 대학들이 수학에서는 미적 기하를 또 탐구에서는 과탐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에서는 미적 기하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탐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인 것이고 문과 학생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뭘 받은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 뭐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은 자연계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으로 오려면 수학은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되고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된다라고 딱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파란 쪽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은 주로 의학 계열이에요. 다른 계열은 상관이 없는데 의학 계열로 오려면 의대나 약대나 뭐 치대를 오려면 수학에선 미적 기하를 그리고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 대학 있죠. 서강대, 성균관대. 이 두 대학은 작년까지는 지정을 한 거예요. 올해는 지정을 풀었습니다. 올해 고3은 서강대, 성균관대는 그냥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러니까 자연계인데 확통을 봐도 되고 사탐을 봐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확통을 보고 수학에서 확통을 보고 사탐을 봐서 서강대, 성균관대를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퍼펙트니까 거의 다 맞아야 될 거예요. 그런 구조일 거예요. 내년에는 이게 이제 폐지가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학은 확통은 좀 쉽고 미적기하는 어려운데 확통본해랑 미적기하 본해를 똑같이 채점하면 쉬운 확통본해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요. 또 이런 대학들은 수학에서 미적기하를 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점을 10% 준다. 취득 점수의 10%예요. 내가 받은 점수의 10%를 가산점을 주겠다. 또 탐구에서 과탐을 보면 가산점을 주겠다. 그게 올해의 입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과탐 하고 미적기하를 필지정했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올해는 되어 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폐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부분은 국어는 언매나 화작이 좀 난도가 비슷하긴 한데 수학은 미적기가 확실히 어려운데 그거 보내하고 확통 보내하고 아까 서강대는 성균관대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보내가 좀 손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은 채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수능은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를 사용하려면 Z점수라는 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밑에 보시면 원점수에서 평균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눠. 이게 이제 Z점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데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을 본 아이들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예요. 그러니까 미적기하를 본 아이들의 원점수에서 평균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미적기하를 본 아이들의 공통 과목 수 1, 2 점수의 편차를 곱해주고 평균을 더해줘서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정한 것을 다시 표준화 시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75%니까 곰빡이 0.75, 선택 과목은 25%니까 곰빡이 0.25에서 두 개를 더해서 산출하거든요.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과목을 본 어려운 학생들은 조정을 해서 점수를 좀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려주고 쉬운 거를 본 것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수학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봐가지고 성균관대는 서강대를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맞기 전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수학은. 왜냐하면 수학은 자연계 학생들이 잘하잖아요. 미적기하를 보내는 데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점수를 가지고 1등급이 4%란 말이에요. 자, 그 전에는 문과는 문과끼리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문과 중에서 상위 4%가 1등급, 11%가 2등급, 23%가 3등급이었잖아요. 이과는 이과끼리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과 안에서 4%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통합형 순환이 되면서 올해가 이제 3년째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는 문이과 구별없이 같이 시험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 시험에 1등급, 수학의 1등급 4%죠. 4%를 들여다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애들이지?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미적계열을 본애가 95%, 확률과 통계를 본애는 5%였던 거예요. 그럼 2등급은 11%인데 11%라고 하는 구성인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확통을 본 아이는 15%, 미적계열을 본 아이는 8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미적계열 본 아이들이 훨씬 점수가 좋은 거죠.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이과 아이들이 수학 점수가 좋으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문과로 교차를 합니다. 그것을 문과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경우가 나타날까? 건대 기계공학과 정도 가는 아이가 문과로 바꾸면 단계가 2단계 올라갑니다. 연대 심리학과 철학과 정도에서 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2년 동안 벌어졌던 거예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문과 쪽으로 이과가 넘어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은 바로 이 수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또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는 이과가 문과로 넘어오는 것을 좀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적기하를 피해 지정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내년에. 올해까지는 그 부분이 걸려 있어서 아마 정시는 이과 아이들이 수학이 좋으면 좋은 수학 점수를 가지고 문과로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올해도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건 영어예요. 영어의 누적 인원은 이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90점 이상, 이건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90점이 1등급, 80점이 2등급인데 몇 프로가 1등급일까 봤더니 올해 7.8%, 2등급은 20.5%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수능을 좀 뭐 킬러 문항을 없애고 좀 쉽게 내라 이런 메시지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과목들은 국어나 수학은 쉽게 줘도 어차피 그 점수를 갖고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1등급 4% 이렇게 끝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쉬워지나 어려워지나 등급이 똑같이 가요. 그런데 이런 영어나 한국사 같은 절대평가 과목들은 쉬워지면 90점 이상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럼 올해는 작년에 7.8%가 1등급이었는데 올해 쉬워진다면 당연히 쉬워지겠죠. 쉬워진다면 1등급이 7.8%는 더 나오겠죠. 더 나옵니다. 올해 더. 몇 프로까지 더 나올지는 9월 모평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프로까지 더 나올까? 거의 9%, 10%까지 갈 것 같아요. 느낌상은. 만약 10%가 넘겨가지고 1등급이 한 12%쯤 넘어 뿌렸다. 이러면 지금 2학년 학생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내년에 어려워집니다. 그런 구조인 거예요. 아무튼 올해는 쉬워집니다. 올해는 쉬워지는데 이 7.8%는 분명히 많아지고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9월 모평을 좀 봐야 되는데 거의 10% 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더 쉽게 나와갖고 12% 정도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지금 2학년 다음 때에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워지는 구조인 거죠. 이것이 이제 수능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쉬워지든 어려워지든 1, 2등급만 좀 영향을 받고요. 3등급부터는 사실은 똑같아요. 뭐 어려워지나 쉬워지나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사는 뭐 그닥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주는 메시지에서 국어나 수학처럼 이렇게 상대평가 과목은 뭐 쉬워지긴 하겠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를 해서 쉬워지면서 아마 인원이 늘어난다. 1, 2등급은 분명히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뭐 3등급 이하는 똑같아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는 2학년들이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응시 영역별 현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사를 본 학생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먹입니다. 한국사를 봐야 수능 시험을 본 거니까요. 그랬을 때 국어는 대부분 한 99.6%, 99.7% 정도. 저게 이제 작년 거죠. 본 것이고 수학에서 확통하고 미적 기하를 비교하면 그전에는 수학 나형, 문과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문과 수학의 인원이 훨씬 많았는데 수학의 점수를 조정하다 보니 이제는 안 넘어요. 안 넘어오고 거꾸로 문과 애들이 미적기하를 보는 애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작년에 학통이 46%, 미적기하가 49%였단 말이에요. 올해 6월 모평을 보니까 이게 거의 한 52% 된 것 같아요, 지금. 자, 9월 달에 이제 마지막 걸 봐야 되겠지만 거의 50한 2, 3% 정도로 오히려 미적기하 인원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계 학생들이에요.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에서는 미적기하를 응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구죠. 탐구도 사탐을 보는 문과 학생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순수 사탐만 보내면 47%고 순수 가탐만 보내도 그 정도 돼요. 근데 사탐, 과탐을 섞어서 보내를 그냥 과탐에 넘겨버리면 한 49.8% 정도 되거든요. 올해 6월 모평을 보니까 역시 과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문과보다는 이과 쪽 학생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능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학생 수입니다. 이 학력 인구라고 하는 건데요. 학력 인구는 통계청이 발표를 해요. 언제 발표했냐면 12월 1일 날 발표를 합니다. 조사 기준은 4월 1일이에요. 매년 4월 1일 날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4월 1일 날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발표는 이제 12월 1일 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거에 발표한 12월 1일 날 발표한 걸 가지고 작년 거니까 학년을 하나씩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학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올해 졸업한 학생들, 대학교 1학년이죠. 몇 명이었냐면 43만 명 정도 됐었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40만이에요. 40만 3,910명이에요. 올해 고3이 역대 가장 행복한 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행복하다 그러느냐? 자, 아까 제일 처음에 기억하세요? 올해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죠? 얼마 줄었죠? 약 4,800명 줄었어요. 올해 총 모집 인원이 4,800명 줄었어요. 학생 수 얼마 줄었죠? 3만 줄었어요. 모집 인원은 4,800 줄었는데 학생이 3만이나 줄었어. 그럼 대학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올해 고3 제일 쉬워요. 고2는요? 비교해보세요. 늘어나요. 얼마가 늘어나죠? 2만 4천이 늘어나요. 이 고2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고2를 잠깐 보세요. 47만이에요.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나요? 6만 7천 명 늘어나요. 이 고등학교 1학년 왜 늘어났죠?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2007년생 황금돼지예요. 그죠? 황금돼지의 애를 낳으면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 이때 늘어난 거예요. 황금돼지는. 그러면 보세요. 학생 수가 지금 고3보다 거의 한 6만 7천 이 정도 늘어나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대학을 갈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근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황금돼지해고 우리는 인원수가 많어. 그런 경쟁력을 알고서 다 이겨내면서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불안한 건 고1이 아니라 고2예요. 고2는 지금 고3보다는 일단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고2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재수하면 죽는다. 이 마음. 누굴 만나요? 황금돼지를 만나요. 그럼 재수를 안 해야 되겠죠? 자, 재수 안 하려면 입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 고3 되겠죠? 내년 원서 쓸 때 저 학생들은 붙기 위해서 원서를 씁니다. 그렇다면 하향 안정전할 가능성이 커져요. 왜? 재수하면 황금돼지를 만나야 되니까. 빨리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정성 있게 원서를 쓸 것이다. 그것이 내년의 입시인 거죠. 자, 안정적으로 아이가 좀 낮춰서 쓰면 커트라인 어떻게 되죠? 합격선은 올라가겠죠. 내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올해 느닷없이 뭐 수능을 쉽게 내라 막 이렇게 해갖고 정말 쉬워지면 그것도 생각보다 정말 쉬워지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어려워지죠. 아이들은 지금 재수하면 죽는다 이런 그 초조함이 있는데 수능까지 그렇게 되면 더 힘든 입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고2가 사실은 내년이 힘든 입시인 거고요. 고1은 이미 다 초등학교 때부터 겪었어요. 괜찮고요. 고3은 가장 행복한 입시. 올해 붙으셔야 돼요. 올해 붙으시면 가장 행복한 입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봤더니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인구는 줄고 있고요. 요걸 하나 더 보실래요? 자, 올해 모집 인원이요. 수시 27만, 정시 7만 합쳐서 34만 4천을 뽑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40만 정도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은 34만 4천.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의 총이에요. 저게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의 총이 아니라 고3 다 합친 겁니다. 특성화고까지 다 합쳤을 때 40만이에요. 실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한 3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4년제 대학이 34만 4천이에요. 2년제 대학이 15만 또 있어요. 약 50만 명을 뽑아야 돼요, 지금. 근데 학생 수는 그냥 특성화고까지 대학 안 가고 취업하는 애까지 다 끌어모아야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이 문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문 닫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작년에 저쪽 부산 쪽 아래쪽 큰일 났습니다. 미달이 엄청 생겼죠. 그 통계에서 보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 총 모집 인원 3만 1천 정도 됩니다. 그래 거기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다 합치면 2만 2천이에요. 딴 데서 학생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원, 충북, 충남 이 동네가 다 마찬가지예요. 대학의 모집 인원보다 그 동네 사는 학생이 적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죠?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자기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지역인재 전형이 많기 때문에 이 앞에 강의가 그런 거죠. 의치한이나 이런 교대나 이런 거 가는 학생들은 지역인재를 통해서 강원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시면 되고 좀 공부 좀 잘하고 서울로 가고 싶다면 서울로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강원에서는 다 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힘든 데는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이죠. 그 동네는 그 동네 대학으로 못 갑니다. 그 학생들은.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역별 모집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시 모집 총 인원은 78%였고요. 올해 수시는 79%, 1%가 늘었죠. 수시가 1%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원서를 쓸까? 일단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수시에서 6장의 원서를 쓰는데 6번째 대학, 마지막 대학을 어디를 갈 거냐? 기준점을 잡아야 되죠. 이 기준점은 바로 모의고사 점수가 기준점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 시험이 끝났고 방학 중에 모의고사 공부를 아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9월 1일 날 9월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100분위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내가 정시에 가면 어디를 가지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좀 좋은 대학을 수시에 원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 준비 안 하는데요. 얘는 입시를 제일 못하는 애예요. 수시에 가니까 수능을 준비하지 않겠다. 그럼 수시에 원서 6개를 써야 되는데 6번째 대학을 어디를 쓰죠?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라면 수시는 상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향 지원해서 붙으면 고맙고 아니면 나 정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향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 이제 하향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떨어지면은 정시는 이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쓸까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비슷하면 6장을 안정, 소신, 상향 이렇게 둘둘둘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대학의 기준을 잡는 것이 모의고사 점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략을 짜야 되죠.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준비가 다 된 거니까 내신 성적을 보면서 내신과 수능 최저를 갖고 뽑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또 학교에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정해놓고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하고 활동 역량을 갖고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근데 내신이 그닥 뭐 아름답지 않고 학교에서는 활동도 뭐 없는데 그러면 이 학생은 수능 열심히 해서 정시로 가야 되는 거죠. 정시로 가거나 아니면 논술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논술 전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는 좀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씁니다. 2-3개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 한 3개 정도는 좀 종합 전형으로 약간 위의 대학을 좀 상향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주로 많이 그렇게 원서를 쓰고요. 또 일부 정시를 준비한다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틀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모집 인원을 보면 정시는 21%죠. 그러면 수시는 79%죠. 이 79%의 수시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44.8%인 거예요. 그리고 종합은 23.0이죠.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많은 거죠. 44.8%니까. 그런데 우리의 꿈이 전국에 있는 대학 갈래요?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꿈이 어디가 있어요? 서울로 가고 싶어요.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인데 정시가 41.3%예요. 그렇다면 수시는 58.7%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수시 중에 58% 중에 학종이 32.9%가 있는 거죠.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래요. 그러면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에 가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2가지 틀인 거죠. 2가지 틀. 지금 고3 학생들은 거의 다 정해진 거고요. 지금 아까 오신 여기 고1, 2 학생들은
내가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꿈이 어디죠? 서울 쪽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고1 때는 우유를 먹어도 서울 우유와 연세 우유만 먹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서울 우유 먹으려면 어떻게 되지? 학종을 준비하셔야 되고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모집 비율을 한번 뽑았어요. 이거 올해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뭐 고대 같은 경우는 뭐 40.8% 많죠. 서울대는 58%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이고 정시도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주요 15개 대학은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원으로 한번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참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8.8%가 이쪽 수시에 있고 정시는 41.6%인데 수시에서는 학종으로 뽑는 그런 케이스가 주요 15개 대학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강원 지역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 역시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좀 살펴봤더니 강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에서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55.9%, 56%가 학생부 교과고 학종은 한 23% 정도 됩니다. 논술은 이제 연대 미래 캠퍼스 정도 있는 거고요. 정시는 14.2예요.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은 것은 이 강원 지역이나 지역 쪽에 있는 대학들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종이 많죠. 학종이 많고 정시도 한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내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수능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인데요. 몇 가지가 좀 달라졌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탐구에서 작년에는 과탐 2를 필수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가 이제 교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만 갖고 뽑는데 서울대는 내신 성적을 봅니다. 그런데 고대도 보죠. 올해부터는.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는 정시도 내신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별로 조금씩 좀 바뀌었고 논술 100으로 뽑고 이화여대나 경희대가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칭이 바뀐 거예요. 다빈치형 탐구형이 CA 융합형 탐구형으로 바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을 신설한 대학, 논술을 없앤다. 또 진로 선택 과목을 잇는 대학. 추천 인원을 숙명여대처럼 뭐 없앤 대학, 또 서울시립대처럼 10명 정도 뽑는 대학, 이런 부분이 대학별로 좀 보면 작년과 좀 바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작년과 바뀐 부분도 그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적으로 44.8%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그런 전형이다. 그런 것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갖고 뽑는 거죠. 내신 성적을 갖고 뽑는데 대학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이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내신 합격선이 거의 1점대죠. 1등급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한 2등급 정도에서 그다음에 경기권으로 넘어가면 3등급, 4등급 초에서 충청 강원권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피셔야 되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일단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내가 확실하게 합격을 시켜야겠다 본다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일단 수능 체제가 있나 없나 수능 체제가 있다면 적어도 내가 9월 모평으로 그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불안하거나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합격선이 높죠. 합격선이 높고 수능 체제가 있으면 합격선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능 체제가 높을수록 합격선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내신 관리를 해서 내신이 좋은데 수능도 잘 나온다면 수능 체제 높은 교과 전형으로 쓰면서 오히려 더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보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건 강원 지역에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봤더니 강원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이 간호학과나 의학 계열, 한의대 이런 계통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체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9월 모평을 보고 그 다음에 9월 달 수시 원서를 쓰기 때문에 9월 모평으로 수능 체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9월 모평으로 못 맞추면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갖고 맞출 수 있을 거야. 그거는 개 생각이죠. 절대 못 맞춥니다. 9월 모평으로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교과 전형을 보면 대부분 학생부 100, 대부분 교과 100이에요. 모든 대학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갖고 뽑는다. 그리고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다라고. 물론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도 있죠. 없는 대학. 성균관 대학은 정성 20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 100으로 뽑는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알아둘 게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이 4개 대학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을 갖고 뽑아야 되는데 이 4개 대학은 서류를 넣겠다는 거예요. 서류를 넣는다는 것은 비교과 역량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학은 교과지만 종합 전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빨간 거 4개. 이 4개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교과목으로 뽑는데 비교과로 출결봉사를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출결봉사는 대부분 만점이어야 됩니다. 출결봉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대, 이화여대 같은 데처럼 뭐 면접이 들어가는 수능 체제는 없지만 이런 대학이 있다. 그러면 교과 100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성적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성적 반영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대부분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국수영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국수영사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잘 보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 자연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사회를 좀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인문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과학 성적이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수영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사회과학을 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은 등급을 가지고 점수를 줘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0점 이런 식으로 그 점수를 주는 걸 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해서 환산 총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 1000점 만점에 뭐 커트라인이 960점이었다. 그럼 내 점수를 환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960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수영사과나 국수영과를 보는 대학이 있고 또 전 과목을 보는 대학이 있죠. 전 과목을 보는 대학은 기술과정이나 아니면 제2외국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본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좀 특이한 대학들도 있어요. 덕성여대 보세요.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반영하는데 상위 3개 국가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수영사를 반영하는데 인문계 학생이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럼 수학을 버리면 되죠. 상위 3개니까 국영사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당 4과목만 반영한대. 그럼 뭐죠? 3개 교과에 4과목씩 3, 4, 12, 12과목만 반영하는 거예요. 국어에서 잘 나오는 4개, 영어 4개, 사회 4개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점수 산출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올라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뭐 평균 등급이 예를 들어 뭐 3.5야. 덕성여대식으로 이렇게 하면 일부를 뽑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요. 애가 막 흥분해서 와요. 선생님, 제가요 덕성여대 방식으로 하면 2.5예요. 올라가 흥분해서. 그런데 너만 그런 게 아니란다.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야. 동국대처럼 10과목만 반영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과목. 그럼 1등급 10개 있는 애 뽑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점수 산출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가시면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애가 그 대학에 갔을 때 몇 점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지 국수영사를 반영하는지, 서울여대처럼 교과별로 3과목만 반영한다. 3, 4, 12, 12과목만 반영하는 것인지, 또 한국 애들처럼 원점수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확 달라집니다. 원점수 반영하면. 어떤 애가 원점수가 93점인데 그 학교의 내신 등급이 3등급이었어. 그러면 93점이 3등급이니까 다른 대학은 3등급으로 반영하지만 한국 애들은 원점수로 산출해버리기 때문에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수학은 10점 단위예요. 90점, 80점, 70점, 60점으로 1, 2, 3,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이고, 아니 수학 10점씩 되는 거고, 다른 과목들은 5점씩 되는 거예요. 90점 1등급, 85점 2등급, 8점 3등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 예대식으로 바꾸면 점수가 또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올라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하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수영사나 국수영사의 평균 등급으로 뭐 2.5등급 이렇지만 대학이 반영하는 과목으로 환산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데 올해는 많은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세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이 반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2 학생들한테 그 말을 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시험 공부를 소홀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니까 뭐 대충 해도 되잖아요.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해서 대학은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의 경우는 지금 기말고사 끝났고 성적이 뭐 다음 주 방학하기 전에 다 나오겠죠. 그 성적을 내가 지원하는 대학으로 환산을 하셔야 돼요. 환산하셔서 전년도 합격선하고 맞춰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 9월 모평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면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보다는 모집 인원이 좀 줄었고요. 서류평가를 하는 거죠. 서류평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자기소개서가 빠지고 서류가 들어가는데, 많은 반영하는 것들이, 서류 반영하는 것이 교과서 특과, 창체, 종합의견, 요 세 개만 올해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상도 없어지고 독서도 없어지고 봉사도 없어지고 자율동아리 없어지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도 잘 보셔야 되고, 교과 전형의 내신과 종합 전형의 내신의 차이는, 교과는 반영 교과, 국수, 영사 혹은 전 과목을 다 반영하지만 종합에서는 지원 모집도 아니야 관계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학과를 간다. 그럼 어느 과목을 잘해야 되죠? 수학을 잘해야 되죠. 그 학생의 평균 내신이 한 3.5등급 되는데 수학은 1등급이야. 그리고 수학과를 쓰면 그럼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애 내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수학은 8등급이에요. 그럼 수학과를 쓰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과 관련된 과목이 일단은 좋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서류를 통해서, 학교생활비를 통해서 아이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확인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뭘 갖고 뽑느냐? 우선 수능 최저입니다. 이건 수능 최저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는데 이런 대학들만 수능 최저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 요거만 있는 거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는 한양대하고 서울시립대학이 수능 최저를 또 생깁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간호학과나 치의회, 의회 이런 데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지만 의학 관련된 이런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있고, 또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교대 이런 데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갖고 뽑느냐. 요건 요 앞에 그 지원관님이 아마 설명을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세 가지죠. 학업 역량은 그냥 성적이겠죠. 성취도, 태도이고요. 진로 역량은 첫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이에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관련 과목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다음에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어떻게 되지? 진로 역량이죠. 진로 탐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이게 진로 역량이에요.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협업, 리더십, 배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학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더 높아요. 근데 경희대나 건국대는 진로 역량이 높아요. 요 학업, 공동체, 진로 역량의 세 가지가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율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공동체 역량을 더 주는 대학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학업 역량의 점수를 더 주는 대학이 있고 진로 역량에 더 주는 대학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쪽에 더 점수를 배점했느냐, 이걸 좀 살피시면 되고요. 일단 학생의 입장에서는 첫째,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과 수업 태도와 또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에 대한 어떤 노력, 관심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비교과 역량에, 교과 세특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나 안 들었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창체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 또 담임선생님의 종합의견 속에서 진로에 대한 탐색 경험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대학이 서류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 부분이고요. 3학년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선생님들이 방학이 되면서 교과 혜택을 마지막 3학년 1학기 걸 쓰게 됩니다.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학이 전주잖아요. 다음 주 정도 방학할 텐데 이때 선생님하고 일단 친하게 지내셔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적어도 담임 선생님하고 또 잘 말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이제 선생님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리하시니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일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상시 수업 시간에 좀 수업을 좀 태만히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선생님한테 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특 작성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을 뽑느냐? 우선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는 거예요. 대학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는 거죠.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애가 당연히 대학 들어와서 잘할 것 같죠. 그래서 그 아이의 교과 성적을 보고 특히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성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일부 대학은 수능 체제가 있죠. 일부 대학은 그런 부분, 진로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을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를 갖고 보게 된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사회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해야 되죠? 뭐 이런 질문들. 여기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 또 중3 학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그 답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홈페이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학과 홈페이지 가면 학과의 인재상 혹은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을 원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회학과,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력을 가지고 창의적 도전적 문제제기 가능한 학생, 이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동아리 활동이나 담임선생님의 종합의견이나 아니면 사회 과목의 교과 혜택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영학과, 수리분석력, 정보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이랬어요. 수학 잘하고 정보 잘하고 영어, 외국어 잘하는 애 뽑고 싶어. 이렇게 대학이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연계 쪽 볼게요. 기계공학, 기계 및 정보과학 기술에 흥미 높고 창의력인 사고력이 있는 학생. 이런 것들이 교과 혜택이나 종합의견에 나와 있다면 좋겠죠. 높은 윤리의식과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 역량을 갖춘 학생.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학생 뽑을래? 이렇게 대학이 밝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가세요.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학과 인재상이 무엇인지 보통 한 5, 6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본 다음에 고3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떼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없다면 생활기록부는 8월 31일이 마감이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오늘이 지금 7월 며칠이니까 아직 한 달 남았어요. 물론 뭐 방학도 있고 하지만 계약을 해서라도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교과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인재상인지 그 인재상이 생부에 잘 나와 있으면 마지막 순간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혹시 빠져 있다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생활기록부는 8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과 선생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아리는 뭐 꼭 어느 동아리를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무엇을 했냐는 중요해요. 무엇을 했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하는 게 좋고 고3 학생들은 이미 동아리가 다 됐기 때문에 역시 동아리 역시 선생님이 방학이 되면 동아리 특기상을 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됐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 막 관찰할 때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관련된 어떤 주제나 주제탐구 그런 주제탐구 보고서 이런 거 좋아요. 그런 주제탐구 보고서의 주제 정도, 내가 작성한 어떤 탐구 보고서의 제목 정도 이런 것들을 좀 동아리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죠. 대부분 1단계 서류는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는 대부분 없는 것이죠.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또 여기 이제 강원 쪽에 있는 대학이에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이렇게 뽑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이 없는 대학들이 있고요. 요새는 이제 면접 없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냥 서류 100으로 가는 대학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서류 100하고 서류 플러스 면접하고 뭐가 다를까? 본인이 내신 성적이나 학교 활동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그냥 서류 100 전형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붙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내신이나 활동이 좀 부족해. 그러면 서류 100보다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을 써서 1단계 서류 3배수나 5배수에 들으면 2단계 면접으로 역전시키면 돼요.
면접을 역전. 면접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묻습니다. 있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생활기록부를 뭐 다 외워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내가 뭐 기계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세특, 종합의견 이런 거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생활기록부 8월 31일까지죠. 8월 31일까지 가 생활기록부의 작성 마감일이고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교과 세특이 또 대학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쓸 때는 지원 모집단을 쓸 때는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잘 들여다보고 고등학교 3년간 내가 준비했던 그런 활동과 관계 있는 그런 학과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을 성적을 보면서 학과를 바꿔도 돼요. 하지만 종합은 내가 준비한 거랑 관계없는 학과에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학과를 바꾸면 안 돼요. 자신이 없으면 대학을 바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과를 바꾸는 전형이 아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준비를 하는 전형입니다. 인문계는 언어 논술이죠. 제시문이 한 2개,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인문 논술은 대부분 요약하기, 또 A 제시문을 읽고 B의 제시문을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하기. 세 번째는 나의 의견 제시하기. 이런 것들이 인문 논술이고요. 자연 논술은 수리 문제 혹은 수리 과학, 수학 플러스 과학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학이 늘었어요. 한신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 4개 대학이 늘었고 2개 대학이 폐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200명 정도, 198명이 증가한 그런 전형이고 지금 고2 학생들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대학이 더 늘어버려요. 그러면서 논술 전형은 일단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서울의 23개 대학, 경기 인천 11개 대학, 기타 6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보는데요. 빨간색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원 지역에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료 보시면 논술 100은 논술만 보는 거죠. 내신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논술 전형은 논술이 중요하고 또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논술 100으로 뽑는 전형도 많이 있고 특히 연세대의 서울 캠퍼스나 미래 캠퍼스 전부 논술 100으로 뽑고 있고요. 연대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냥 논술만 갖고 뽑고 있다. 그런데 논술 전형 시험에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지금 고3 학생이 선생님 지금부터 준비할래요. 이건 힘들어요. 지금 준비해서 붙기는 좀 힘든 전형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정도 준비하면 붙을 수 있어요. 사실은 대학마다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이건 인문계 쪽이고요, 또 자연계 쪽이고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때는 기출을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대학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그런 문제 유형을 자기가 익힌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고서 이 정도의 문제라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성공해요. 근데 문제를 풀어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준비하시면 안 돼요. 고3 학생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 선생님 지금 논술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대학에 모의논술 있어요. 모의논술을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고 할만하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모의논술 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빨리 손 끊고 수능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괜히 논술 준비한다고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셉니다. 논술 전형은. 거의 50대에서 80대예요. 경쟁률 작년에 최고의 경쟁률 인하대학교 의예과예요. 9명 뽑는데 5,835명 왔어요. 경쟁률 648.3대1. 엄청나게 세죠. 약대 중에 최고는 고려대였어요. 5명 뽑는데 2,614명, 522.8대1이에요. 인하대 전 깜짝 놀랐어요. 경쟁률이 648대1이에요. 9명 뽑는데 5,800명이 왔으면 사실 돈으로 따지면 약 4억 5천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학 총장이라면 이런 전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논술 전형. 자,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서 썼을 때의 경쟁률이고요. 실제 경쟁률은 저중에 40%는 시험 보러 안 갑니다. 원서는 써놓고 안 가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참 예쁜 애들이에요. 그죠? 왜 안 갈까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럼 60%만 시험 보러 가는데 이 시험 보러 온 애 60% 중에서도 50%는 수능 체제 못 맞추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걔들은 다 떨어졌네. 그럼 나머지 50%는 수능 체제를 맞춘 건데 수능 체제 맞춘 애 중에서도 반은 제시문 분석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체제를 맞추고 제시문 분석까지 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5대1에서 8대1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나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꼭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런 논술 전형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거보다는 수능과 같은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특히 고3 학생들은 모의논술 문제 반드시 보시고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지 그냥 할래요. 큰일 납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논술은 일단 쉬워졌다. 쉬워졌다는 것은 교육과정 안에서 나온다. 대학 교재에서 나오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워지긴 했지만 이런 논술 문제에 특화돼서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쪽이 잘 맞지 않은 애가 있으니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준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으로 뽑는 거죠. 그런데 원래 발표된 인원보다 수시에서 뽑지 못해서 넘어오는 인원이 있어서 실제 정시 인원은 늘어나고요. 정시는 군이 있어요. 군이. 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건 서울대는 지역균형 일반 전형이 있다는 것이고, 고려대는 교가 뭐냐면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대학들은 그냥 수능 100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기 때문에 군별로 하나씩 어떻게 원서를 쓸 거냐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영하지잖아요. 이거 강원 쪽에 있는 대학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까? 카톨릭 간동대를 보면 영어 20%를 반영하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개를 40%씩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시는 지금 준비할 건 아니고요. 수능 점수가 나온 다음에 어느 대학이 내 점수를 유리하게 반영해 주는지 그걸 판단하시고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저희 EBS에서도 정시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강원방송에서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보시고, 그럼 지금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반영 비율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점수를 유리하게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찾으셔야 되고, 그냥 정시를 준비한다, 나 어느 대학을 갈 거야, 그럼 그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시고 그 과목을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할 때는 우선 내가 어떤 과목이 더 잘 나오는지, 잘 나오는 과목이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특히 수시에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라면 잘 나오는 것에 집중해서 그걸로 최저를 맞추시는 게 좋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 역시도 잘 나오는 쪽에 집중해서 수능 점수를 받으시고, 대학을 선택할 때는 내 점수를 유리하게 반영해 주는 그런 대학을 찾으면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시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수능 점수가 나오면 그때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어느 학과를 갈 건가의 고민이에요. 어느 대학을 갈 건가는 사실 내 성적이 말해줍니다. 하지만 어느 학과를 갈 건가, 나의 적성과 흥미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살펴보시고, 또 사회의 변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학과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좀 이번 입시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